이번 시간에는 유체와 운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는 이제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체 속을 움직이는 물체는 유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강물은 어떻게 흘러가는가요? 강폭이 넓은 곳에서는 물살이 느려지고 강폭이 좁은 곳에서는 물살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속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유체는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유체의 흐름은 연속적이고 또 거의 압축이 되지 않아요. 유체들이 물이 그러므로 흘러내려온 만큼 흘러가기 때문에 유속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체의 흐름에 관한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연속의 법칙입니다. 연속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유체가 굵기가 변하는 관 속을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지점에서는 유체의 관이 넓고요. 또 2에서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1 넓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체의 속도를 우리가 V1이라는 지점에서 그리고 좁아지는 관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유체는 여기서보다 여기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질량이 이제 변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이제 유체의 양을 계산해 보면 그때 이제 지나온 거리가 델타 x1 여기는 델타 x2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의 질량은 델타 m을 계산해 보면 ρ1 v1 a1을 하면은 이 단면적에다가 또 x1을 곱해주면 여기 부피가 되겠죠. 여기서의 유체의 부피 거기다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라는 지점에서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밀도가 이제 여기서와 1이라는 지점에서 만약 유체가 이제 압축이 된다면 1이라는 지점에서의 밀도와 2라는 지점에서의 밀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체에 관한 기본 보존 법칙은 뭐냐 하면 흘러 들어온 양만큼 흘러가야 되겠죠. 그것이 질량 보존이 돼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m이 흘러갔는데 이것을 이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x1은 델타 x만큼 흘러갔다. 이게 속도 v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이 속도 v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다시 ρ1 a1은 v1은 ρ2 a2 v2다. 즉 ρa v의 값이 어느 시점에서나 같아야 된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만약에 유체가 압축이 안 된다면 물은 거의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1호가 같겠죠. 그래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A1, V1은 A2, V2가 된다. 연속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밀도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부피가 보존된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돗 물줄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알 텐데요. 수도 끝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밑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물줄기가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이유는 유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이제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유속이 느리고 이쪽은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그쪽에 관이 이제 유관이 가늘어지죠. 그래서 가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테고 그래서 나중에는 물방울 사이의 인력을 이기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밑에서는 방울이 되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속이 달라지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낙하운동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의 법칙에서 A1, V1, A2, V2가 되겠죠. 여기서 A2를 구해보면 즉 아래쪽에서의 이 관의 단면적, 유관의 단면적을 구해보면
V2분의 V1 A1이 되는데 V2가 V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A1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자,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가면 카나이마 국립공원에 엔젤 폭포가 있는데요. 이 엔젤 폭포는 이 높이가 800m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린 이 폭포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가 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물 자체가 이제 기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많은데 밑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00m를 떨어지는 동안 기화가 일어나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에도 날아가 버린 것이죠. 유체의 흐름은 유체의 점성과 속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성은 이제 유체 사이에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점성이 크면 클수록 유체들이 이제 마찰이 커집니다. 그래서 점성은 이제 유체가 흘러갈 때 내부적인 마찰력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유속이 작을 때는 유체 흐름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런 흐름을 청흐름이라고 합니다. 또 유속이 빨라지면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 생겨나는데 이런 흐름을 막흐름, 난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청흐름을 보면 또는 청류를 보면 이 유체가 흘러가는 모양이 여기 이제 어느 한 점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 점이 지나가는 선이 매끄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점을 보면 이것이 서로 교차하지 않고 나란히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청흐름에서는 유선 사이에 어떤 교차가 없고 또 흐름의 교란이 없습니다. 또 소용돌이가 생기지도 않고요. 또 막흐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체 흐름이 이쪽에 흘러가는데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류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의 장애를 받거나 이 흐름이 속도가 이제 증가할 때 이런 막 흐름이 생겨납니다. 유체의 흐름은 실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흐르는 유체에다가 염료를 떨어뜨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떨어뜨린 염료가 선을 따라 매끄럽게 흘러갈 때, 그리고 부드럽고 이제 실서정하는 유동을 할 때, 이런 흐름을 청흐름 또는 청류라고 합니다. 이 청류가 이제 속도가 점점 유속이 빨라질수록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 중간 단계로서 어떤 천이가 일어나는 흐름, 이런 일을 천이류라고 하는데요. 청류와 난류의 경계면에서의 유동입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작은 교란이 불안정하게 정폭되어 청류에서 난류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막 흐름은 비정상적이고 불규칙한 유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체의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합니다. 유체의 점성이란 유체의 청과 청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같은 겁니다. 저항력인데요. 이 점성이 크면 클수록 유체는 이 흐름이 이제 서로 방해를 받고, 이 점성이 약하면은 유체는 다른 유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매끄럽게 잘 흘러가게 됩니다. 점성의 특성은 점성이 클수록 저항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체가 좀 흐르기 어렵게 되고, 점성은 유체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액체는 기체보다 점성이 더 큽니다.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은 유체와 유체 사이, 유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점성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체와 또 그 경계면이 되는 이 고체 사이에 작용하는 저항, 이것은 마찰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유속은 이 두 가지 저항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은 이제 강 가운데서 가장 유속이 빠르고, 그리고 이 강가 경계면에서 유속이 가장 느려집니다. 이 경계면에 이제 마찰 저항이 적용하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강을 깊이에 따라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바닥의 마찰 저항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죠. 그래서 강 표면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가스관을 불을 붙였을 때 가스관의 불꽃을 보면 불꽃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내부를 흐르는 이 기체의 흐름, 유속을 보여줍니다. 유속이 빠른 곳은 불꽃이 이제 빠르게 높이 솟아오르죠. 이것이 바로 이 관 가운데가 가장 유속이 빠르다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이 관의 경계, 이 관의 테두리 부분에서 가장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찰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골프공 표면에는 많은 작은 이제 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딤플이라고 하는데, 골프공에는 왜 딤플이 있을까요? 이 딤플은 100년 전에는 없었는데 약 100년 전부터 딤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딤플의 이제 평균 깊이는 0.18mm고 이 딤플의 개수는 이제 메이커마다 좀 다릅니다만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딤플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골프의 이제 비거리가 중요하죠. 비거리가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골프공이 65m 정도밖에 안 날아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275m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골프공의 딤플은 왜 생기게 됐을까요? 골프공이 이제 매끄러울 경우에는 골프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이제 공기를 가르고 지나갈 때 이 공기의 흐름이 뒤쪽에 생기는 이 공기의 흐름이 이제 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와류가 이 골프공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딤플을 만들게 되면 이 공기의 흐름이 이제 이런 와류가 생기지 않고 날아갈 수 있어서 먼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딤플이 없는 공의 경우에는 날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이쪽이 날아가는 방향이면 뒤쪽으로 이제 와류가 생기면서 이것을 그게 저항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하고 딤플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저항력이 감소해서 잘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체의 흐름을 판별하는 수가 있는데 레이놀즈 수라는 것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유체의 흐름이 청류인지 난류인지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수인데 유체 동력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 없는 수입니다. 정의는 이제 점성력분의 관성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점성력은 유체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점성의 힘이죠. 그리고 관성력은 물체가 이제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힘, 이것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비가 이제 두 힘의 비를 유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값들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로라는 것은 유체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는 유체의 밀도에 비례하는 거죠. 밀도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속에도 비례합니다. 유속이 보인데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레이놀즈 수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의 내경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유체가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관의 내경에 비례하고, 자, 그러나 이제 유체의 점성이 크면 클수록 유체는 잘 안 흐르려고 해요. 그래서 점성에는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차원이 없는 수가 바로 레이놀즈 수가 되겠는데요. 레이놀즈 수는 결국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이 관성력과 점성력 중에 어느 힘이 더 중요한가, 어느 힘이 더 큰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유체에 따라 이제 이 점성계수는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기체는 점성계수가 낮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0.0 얼마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점성도가 낮고, 액체는 이제 기체에 비해서 점성도가 적어도 10배 내지 100배 정도 더 커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한 오일 같은 경우, 중장비에서는 이제 이런 오일 같은 경우는 점성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액체에 비해서 뭐 한 500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150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점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담배 연기의 흐름에 레이놀즈 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담배 연기는 이 담배에서 나올 때는 이제 매끄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유속이 좀 빨라지면서 이제 천이류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막류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담배 연기의 흐름을 보면 이제 청류에서 이제 천이류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난류로 이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담배 연기의 경우 레이놀즈 넘버가 2000보다 작으면 청흐름이고 3000보다 크면 막흐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이류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와류는 이제 소용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보르텍스가 되겠습니다. 유체 점성에 의해 발생됩니다. 유체가 점성이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운동에서 발생된 원인에 의해서 유체의 운동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와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냥개비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연기의 흐름,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청류에 가깝지만 나중에는 소용돌이 흐름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와류가 되겠습니다. 자, 물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소용돌이 원인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생기면 이런 흐름이 역시 와류가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기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난류에 민감한데 한편으로는 또 비행기는 이 프로펠러와 비행기 날개 주변에서 또 난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행기 날개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이 난류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 색을 입힌 이제 연기를 이용해서 비행기 날개 끝 이용해서 관찰해 보면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소용돌이 흐름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와류를 이용한 완구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공기대포인데요. 공기대포는 이제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이 뒤쪽에서 이제 고무판이나 이제 판을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무판을 진동시키거나 뒤에 판을 당겼다가 놓게 되면 공기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나가는 이 공기는 중심 부분이 가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 경계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은 이 가운데 부분은 빠르게 나가고 이쪽 부분 느리게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체 흐름이 이렇게 도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도넛 형태의 이제 공기 흐름이 생겨나죠.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바로 이런 도넛 구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주위를 이제 회전하는 그런 공기 흐름이 생겨나고 그것에 의해서 도넛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공기 중에서는 공기만 사용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연기를 넣게 되면 그 연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이제 총알에 스핀이 걸렸을 때 총알의 직진성이 좋아지듯이 이렇게 이제 와류를 만들면 직선성이 좋아져서 멀리까지 날아가서 목표물에 맞추거나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이제 대포알처럼요. 유체 동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베르누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원리는 새로운 법칙이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유체에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베르누이는 법칙이 아니라 원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유체에는 이제 이 베르누이 원리가 워낙 쓰이는 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보다는 베르누이 원리 형태로 이제 쓰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르누이 원리에서 보면은 유체가 이제 이렇게 유관을 따라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제 높이가 y1인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력을 v1, 이때 압력을 p1, 그리고 높이가 y2인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력을 v2, 압력을 이제 p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체가, 지금 이 유체는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림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올라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뭔가 에너지를, 힘을 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P1이 P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체에다가 압력이 크다는 것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해줌으로써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래서 유속이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요. 자, 그래서 유체가 또 압축이 되면 이제 압축성 유체의 경우는, 보통 물은 이제 압축성이 아닙니다만 압축성 유체의 경우는 탄성 위치 에너지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로 다루는 유체는 이제 이런 비압축성 유체를 우리가 주로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이라는 지점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네요. 여기서 로를 쓴 것은 이제 단위 질량당, 그것이 밀도죠.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 V 제곱이 되고, 그리고 MGH가 아니라 로GH가 된 것도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쪽 2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럼 P1과 P2는 뭘까요?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제 압력이죠. 근데 이 압력은 결국은 어떤 이제 단위 질량당에 이제 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로 V 제곱은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 단위 부피당 로지 H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것은 압력, 해준 일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해준 일이죠. 바로 얘는 단위 질량당 해준 일이 되겠습니다. 자, 유관 속을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배운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굵기가 다른 유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1이라는 지점은 이제 관이 넓은 곳이고 2라는 지점은 관이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속의 법칙에 따라 유속은 V1보다는 V2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일정량만큼 흘러가야 되니까, 흘러온 양만큼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는 단면적이 좁으니까 연속의 법칙에 따라 속도가 커져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죠. 자, 그러면 이 관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관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워두면 이 올라가는 물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에 압력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실험을 해보면 이 넓은 관에서는 기둥이 더 H1이 H2보다 높습니다.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의 압력이 내부 압력이 이쪽 내부 압력보다 크다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속도가 V1이었다가 V2로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력의 차이가 결국 유체를 가속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러려면 자, 베르누이 원리, 이 1이라는 지점에서의 압력,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2라는 지점에서의 압력,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체가 흘러가는 이 높이는 같은 높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H1과 H2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1보다는 V2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V1이 V2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서 P1과 P2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같아야 되니까 P1이 P2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P1이 P2보다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원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하지 않아도. 비행기는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속도계가 있습니다. 그 속도계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비행기 날개 밑에 달려 있는데요. 여기 피토 튜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피토 튜브를 이용을 해서 비행기의 속도를 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바로 공기가 또 날아드는 속도와 같겠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흐르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압력차를 이용해서
비행기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자, 이 피트 튜브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이제 이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또 다른 이제 관이 이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여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체가 이제 흐르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쪽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압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이 액체의 높이가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압력이 높으니까 내려가고 이쪽에 압력이 낮으니까 유체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높이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높이의 차이를 측정해 가지고 유속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베르누이 원리로 이해를 해보죠. 베르누이 원리에 따르면 바로 이제 이 A라는 지점 에서의 압력,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라는 지점에서의 압력,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기 속을 지나가는 유체는 같은 높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P1과 P2, 그러니까 이 P1이라는 지점과 P2라는 지점의 압력 차이가 되겠죠. 압력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로 V2 마이너스 V1의 제곱인데, V1의 제곱은 거의 0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압력은 이제 이 물기둥의, 이 유체의 기둥의 높이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 유체 기둥의 높이로부터 유도된, 계산된, 이제 압력을 여기 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바로, 비행기의 속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동물들 중에는 땅굴을 파고 사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어리독이나 마못, 우리나라에는 토끼, 이런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팔고 사는데, 자, 이 땅속에 있는 이제 이 동물들이 사는 이 굴 속의 환기는 어떻게 시킬까요? 보통 동물들은 이제 굴을 양쪽으로 두 군데로 이제 뚫어놓죠.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관을 역시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하나는 좀 높은 언덕에다가 뚫어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바람이 세게 지나가고, 낮은 언덕에서는 바람이 약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세게 지나가는 쪽은 압력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공기 흐름이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이제 공기 흐름이 생겨나면서 안에서 이제 공기의 순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동물들도 베르누이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무겁고 비행기 자체도 무게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안에 수백 명의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자, 비행기를 이제 공중에 뜨게 하는 힘, 거기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힘은 역시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 양력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엔진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의 저항이 이제 이 운동을 방해하죠. 저항력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는 이제 밑으로 왜 양력이 필요합니까? 충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네 힘이 결국 비행기가 어떤 평형을 이루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의 양력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비행기가 일단 속도가 빨라지면, 비행기가 일단 이륙하기 전에는 굉장히 속도를 높이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양력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의 속도가 높아지면 윗면을 흘러가는 유속과 그리고 아랫면을 흘러가는 유속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위쪽을 좀 더 이제 빠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떨어져요. 이쪽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겠죠.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비행기 날개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또 면적을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양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력은 결국 비행기의 속력이 빠를수록 날개 면적이 클수록 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날개의 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투기는 굉장히 빨리 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는 좀 작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비행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력은 날개가 좀 작아도 큰 양력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날개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속력이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양력을 받으려면 이제 날개가 커져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 날개, 즉 에어포일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어포일이 이제 유체속을 운동할 때 네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은 바로 일단 중력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받게 되는 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공기의 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추력이 있겠습니다. 이 네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런 힘들은 이제 또 비행기 날개의 각도, 이륙할 때는 이제 비행기 날개를 보조 날개를 펴기도 하고, 또 이륙 각도에 따라서 더 큰 양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실제로 이제 평형을 이룰 때 중요한 힘들이 바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얼마의 각도로 이제 나느냐, 이걸 바등각이라고 하는데, 바등각이 사실은 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등각이 너무 크면 비행기가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등각이 양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비행기처럼 하늘을 나는 생물이 있죠. 바로 새들입니다. 새들은 또 계절이 바뀜에 따라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먼 거리를 날아가는 이제 기러기는 이제 보통 V자 형태로 편대를 이루고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기러기는 왜 V자 비행을 할까요? 여기에는 이 공기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새들도 날개짓을 하면 그 주위에 이런 이제 와류가 생깁니다. 이런 이 와류들이 이제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와류를 처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와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굉장히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힘들죠. 그러나 뒤에 오는 새들은 이 와류의 흐름을 이제 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류가 퍼져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가요. 그래서 그 커져가는 형태에 따라서 와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V자 형태로 날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드니까 지치면 맨 뒤로 가죠. 그래서 그 다음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서 이제 또 선두를 이끌고 이런 방법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류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행기 주위에 생기는 이 와류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지나가면서 두 개의 와류를 이제 만들었죠. 자, 스포츠 종목 중에도 공중을 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키 점프인데요. 자, 스키 점프는 잘 보시면은 이제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때 이 선수가 이제 몸을 극단적으로 앞으로 막 내던지듯이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몸은 빳빳이 서면 설수록 공기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숙임으로써 항력을 이제 줄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몸을 숙임으로 인해서 공중을 날 때 양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더 먼 거리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80년대 말부터 이 스키 점프 선수들이 공중을 나를 때 스키를 이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V자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 이런 V자 자세가 이제 양력을 36%나 증가하고 항력을 30%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키 점프 선수들이 스키 점프를 하면서 몸을 앞으로 내던지고 V자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F1 자동차 경주에 보시면 이 뒤에 날개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 이런 날개 모양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리어 스포일러라고 그러는데, 이 리어 스포일러는 왜 다는 걸까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리어 스포일러는 이게 비행기 날개와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비행기 날개는 위쪽 면이 더 말하자면 곡면으로 되어 있고 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일러는 반대로 이제 날개 쪽이 위쪽 날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날개를 닮으로써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를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비행기 날개가 거꾸로 달렸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양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운포스,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압력 차이로 인해서 밑에 쪽에 속도가 더 빠르니까 힘이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마찰력을 증가시키죠. 마찰력을 증가시키니까, 마찰력은 왜냐하면 이제 누르는 힘에 이제 비례해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리어 스포일러를 달을까요? 자, 이 리어 스포일러는 어떤 역할을 하면, 차가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특히 이제 커브를 돌거나 이런 데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포스를 증가시킴으로써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차의 자세를 이제 안전하게 더 안정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스포츠 속에 이제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수는 이제 공을 던질 때 공을 회전을 시킵니다. 이거 스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스핀을 주게 되면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회전을 줌으로써 공은 휘어지게 되는데, 왜 회전을 주면 공이 휘어지게 될까요? 자, 그럼 공이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날아갈 때 이쪽 방향은 이제 공기 흐름을 방해를 받죠. 이쪽 공기 흐름과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빠르게 되고, 그래서 이 공의 양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공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이 없을 때는 이제 양쪽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이 대칭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나 스핀이 있을 때는 한쪽은 이제 공기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 힘이 공을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커브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만약에 공의 표면에 이런 실밥이나 보풀하기가 있으면 더 크게 휩니다. 그래서 이 투수들이 공이 좀 낡은 걸 원해요. 그러면 이게 스핀을 걸기도 편하고, 또 이 휘어지는 효과가 더 큽니다. 자, 축구도 이제 비슷한 킥을 구사하는데, 그걸 바나나 킥이라고 하죠. 역시 공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바로 그 양쪽에 이제 그 압력 차이로 공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나나 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퀴즈입니다. 바람 부는 날 보면 이제 바람이 좀 불면 물결이 높이 일기 시작을 해요. 왜 바람이 불면 호수나 바다의 파동이 높아지는 걸까요?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숟가락을 들고 수돗물가로 가서 숟가락 뒷면을 이제 물줄기 속에 갖다 대면 이 숟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숟가락이 빨려 들어갈까요? 배가 나란히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할 때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하면 충돌할 위험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비슷한 효과를 느끼는데, 정지하고 있는 차 옆으로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우리 차가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플랫폼 가까이 있을 때 지하철이 달려오면 왠지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죠. 요즘은 이제 스크린 윈도우에서 그렇더랍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럴까요?